너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해? 그건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렇게 우리 집에 버리듯이 엄마 놓고 가놓고는 여기는 왜 왔어? 버리긴 누가 버려? 너는 생활비 한 달 안 줬다고 어머니한테 이래?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던가? 모시기는 싫고 막상 돈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냐? 아니면 뭐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너 말 조심해라. 돈 안 주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고.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새언니 말처럼 오빠가 엄마 집에 들어와서 모시던가? 엄마 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보나마나 다 새언니한테 시키고 큰 소리 쳤겠지. 너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결국엔 돈 때문에 어머니 쫓아낸 거 아니야? 쫓아내긴 누가 쫓아냈다 그래? 엄마가 혼자 집에 가버린 걸 무슨 수로 막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오빠는 돈도 많이 벌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너희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보는 거 너무 지겹다. 혹시 저랑 애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거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집 있으니까 이 집을 팔든 연금을 받든 이걸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정 누구에게든 의탁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든 하마.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아들과 딸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야기 속 주인공은 81세 우광숙 씨입니다. 만약 우 씨가 자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혼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어떤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안다면 이렇게 부모를 서로에게 버리기 위해서 싸우진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 씨 앞에서는 말이죠. 우 씨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났으니 혼란한 시대가 우 씨를 평범하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어렵게 살았던 때이지만 우 씨는 어릴 적 두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을 때에도 서로 가진 것 없는 무일푼이었죠. 그 와중에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가난한 우 씨는 둘을 키우는 것도 힘에 부쳤지만 그 당시의 남들은 6남매, 8남매 낳고 기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노동을 했고 우 씨도 남의 집 집안일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두 자식들은 끝까지 교육시켜야 된다는 사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우 씨는 하루에 한 끼를 먹을지언정 자식들 공부할 책값을 아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우 씨는 둘이 벌던 걸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일만 하며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도 늙어서 벌써 대학생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운 보람은 있었습니다. 우 씨의 바람처럼 부모와는 다르게 우 씨의 아들, 딸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며 둘 다 상경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목 디스크 수술을 하며 퇴직했습니다. 사위 또한 공무원이었죠. 이제 50대인 자식 둘 모두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먹고 살기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씨는 서울과 2시간 반 떨어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수입이 없으니 나라에서 주는 연금 조금으로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80세 넘어 가진 건 시골에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 씨가 위험에 걸려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들려오는 말소리에 어렴풋이 잠에서 깼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놀랄 법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아주 익숙한 것이어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자고 있는데 안 깨네. 아니,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내가 와서 챙기긴 하는데, 나도 월수금은 일이 있어서 매일 오긴 힘들어. 그래도 자식들이 좀 들여다보고는 해. 지금 너희 엄마 80이 넘었는데, 큰 병은 없어도 이곳저곳 아플 나이잖아. 거리가 멀어도 그렇지. 그럼 엄마 이대로 혼자 두게? 누구든 좀 엄마 돌봐줘야지. 자식이 둘인데 말이야. 그래, 둘이 잘 상의해봐. 엄마 일어나시면 전화하라고 할게. 우 씨가 감았던 눈을 다시 떴습니다. 어머 언니, 일어났어? 옆집에 살고 있는 친한 이웃 미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언니 딸내미 전화 왔길래 내가 받았어. 몸 좀 괜찮아? 자고 나니까 괜찮네. 움직일만 해. 집에서 내가 죽 좀 가져왔는데. 그거 이따가 데워 먹어. 뭘 죽을 가지고 와.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흰죽이야. 나 지금 나가봐야 해서 차려주진 못하는데 괜찮겠어? 무슨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입맛도 없어. 이따가 먹을게. 고마워. 고맙긴. 입맛 없으면 한숨 더 자던가 해. 그래, 바쁘다며. 얼른 가봐. 미자는 20년 넘게 옆집에 살며 서로 살뜰하게 챙기는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나이는 우 씨보다 훨씬 어려도 우 씨와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웠습니다. 우 씨는 한숨 더 자고 일어나서 미자가 놓고 간 죽을 데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파? 이제 갈 때가 됐나 보지. 딸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 지금 밥이나 그런 건 어쩌고 있어? 미자가 챙겨주고 갔으니까 걱정 말어. 안 그래도 통화했어. 근데 뭐 매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던데. 매일 챙길 필요가 뭐 있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약 먹으니까 괜찮아.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챙길 필요 없어. 뭘 챙길 필요가 없어. 지난번에도 허리 다쳐서 한참 누워 있었잖아. 그러면 옆집한테도 민폐잖아.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딸. 아까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언제까지 엄마를 거기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오빠가 엄마 모시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를? 다음 주쯤에 데리러 간대. 우리도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계획은 없긴 한데 누구든 엄마 돌봐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돌봐줄 필요 없대도 그러네. 그러면 자꾸 아프질 말던가. 아무튼 다음 주로 알고 있어, 엄마. 자세한 건 내가 오빠랑 상의해 볼 테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우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낮에 미자와의 전화통화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미자에게 했더니 미자는 잘 됐다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챙기는 거 좋은데 그러다 언니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게? 자식들이 아픈 부모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잘 된 거야, 언니? 나는 걱정스러워. 잘하는 일인가 싶다. 나는 언니가 부럽네. 우리 딸은 나 데리고 살라고 하면 뒤집어질 거야. 싫어서. 그리고 뭐, 가서 지내보고 불편하면 다시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미자의 말을 듣고 우 씨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산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 빼곤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로 간다는 것은 오 씨에게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혼자 있는 아픈 엄마가 신경이 쓰인다는데 고집을 피워가며 이곳에 남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만 보더라도 남들은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난리라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자신들도 먹고 살기 바쁠 텐데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년엔 자식 곁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우 씨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크게 편찮으신 데는 없죠? 없어. 너희들이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 서울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우 씨가 살던 곳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네에 도착했을 때도 그 기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더욱 가슴이 답답해졌죠. 오셨어요, 어머니. 현관에 서서 우 씨를 맞이하는 며느리. 우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받아주는 행동과는 다르게 표정은 경직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님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손녀 둘 중 첫째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둘째는 아들네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손녀는 우 씨가 집에 온 상황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살갑던 어릴 적과는 다르게 커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할머니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그런 손녀도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가움을 표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첫째 손녀가 쓰던 방문을 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손녀가 쓰던 침대와 이불, 책상을 비롯해서 자잘한 물건들까지 쓰던 그대로 있는 방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집에 들른다던 첫째 손녀의 방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대학생인 둘째 손녀도 낮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며느리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안 먹니? 밥 공기가 하나뿐이길래 우 씨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며느리와는 종일 같은 집에 있지만 단둘이 식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먹겠다며 늘 우 씨의 밥을 따로 챙겼습니다. 우 씨는 이런 상황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졸지의 시어머니 밥 새끼를 챙겨야 하는 며느리도 무척 힘들겠지만 받아먹는 사람도 못지않게 불편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반찬 두세 가지에 먹고 말았는데 며느리 집에서 냉장고를 뒤져서 챙겨 먹는 것도 불편했죠. 나는 김치랑 나물 한 가지만 있어도 먹으니까 너무 차릴 것 없어. 이런 말을 한다고 며느리가 편해지진 않겠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진 않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첫째 손녀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 씨가 왔다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지 자신의 방을 쓰는 우 씨 때문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 동생이랑 자야지. 이 침대에서 어떻게 둘이 자? 어차피 주말뿐이잖아. 아님 바닥에 이불 깔고 자던지.
내가 바닥에서 자마. 너는 네 침대에서 자. 할미는 거실에서 자도 되고. 오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졸지에 손녀딸 방을 뺏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문제가 생겼죠. 큰딸 왔다고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온통 고기가 가득한 밥상에 오씨의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이가 좋지 않아 육고기는 잘 먹지 못하는 오씨가 조용히 나물만 집어먹고 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김치만 드세요? 아니야, 다 먹고 있어. 갈비도 좀 드시지. 아, 이가 안 좋다고 그랬나? 괜찮어. 잘 먹고 있어. 당신은 좀 노인네가 어떻게 갈비를 뜯으라고? 말씀 안 하셔서 몰랐지. 그동안엔 생선을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오씨의 치아가 좋지 않다는 걸 며느리가 알 턱이 없었죠. 아들의 괜한 핀잔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음식 차리느라 고생한 사람한테 왜 그러니? 하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친 우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낼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늙은이가 그곳에 앉아 있어봤자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니 소화도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두통까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녁에 먹은 밥이 심하게 얹힌 우씨는 다음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주말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아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우씨를 차에 태우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애미랑 어디 간다 그러지 않았어? 네, 뭐 어쩔 수 없죠. 둘이 나들이를 다녀온다던 아들 내외가 자신 때문에 일정이 취소한 듯하자 우씨는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치 보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채에서 병원에 한번 다녀오긴 했지만 애초에 아들네에 있지 않았다면 아플 일도 없었고 딱히 다른 아픈 곳도 없었으니 마음 편히 자신의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말을 꺼내보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방에 있는 우씨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듣고 싶지 않아도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녀가 집에 없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모실 거면 당신이 시골 가서 어머니 댁에서 모셔. 그럼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질 말던가. 내가 어머니 수발 드는 사람이야? 나는 뭐 집에서 놀아.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내가 곱게 어머니 모실 수가 있겠어? 그냥 밥 세끼만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가서 밥 세끼 챙겨드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우씨가 듣든 안 듣든 아랑곳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씨는 숨소리까지 죽인 채로 방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만 생각하고 평생 함께 산 마누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잠깐 계시다가 간다며. 아가씨네로 가신다며. 아, 그래서 얘기 중이라고 했잖아. 그 조금을 못 기다려? 기다리라고 한 지가 며칠째야. 아가씨가 싫다 그러지? 그러면 계속 이대로 살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시골 내려가서 어머니 돌봐드리던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할게. 나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긴? 앞으로도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있어봐. 말이면 단 줄 알아? 바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씨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얇은 이불 하나로 가려질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앉아서 생각에 빠졌던 우 씨가 아들과 얘기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때마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효선이네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어째서 싸웠는지는 우 씨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다 들었기 때문이죠.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 있어 우 씨는 이런저런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골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말이죠. 차라리 딸네 집에 가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 씨는 딸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남들은 아들보다 딸 집이 더 편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는 남인 며느리가 있듯이 딸의 집에는 사위가 있었으니 말이죠. 낮에는 딸과 함께 있으니 며느리와 있을 때보다는 낫긴 하지만 저녁에 사위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마찬가지로 눈치가 보였습니다. 사위도 불편한지 퇴근 후에는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위의 눈치를 보는 건 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녀딸은 나가서 살고 있었고 딸도 일은 안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낮 동안엔 우 씨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딸이나 사위와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기 때문에 별탈 없이 한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고 오빠가 생활비랑 병원비 같은 거 다 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이번 달에는 좀 어렵다고 돈을 안 줬어. 알다시피 애아빠 혼자 벌기도 하고 이제 애아빠는 퇴직할 때도 됐고 상황이 좀 그러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우 씨를 딸이 돌보는 대가로 아들이 돈을 주기로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니 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엄마 시골에 있는 집 아직 안 내놨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뒤에 있는 밭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 요즘엔 그런 시골집들 인터넷으로도 잘 팔리고 그런데 그거 팔아서 우리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 되면 차라리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마. 사실 이것이 우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떠돌기보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던 우 씨도 이제는 됐다 싶었습니다. 보고 싶던 자식들 얼굴도 볼 만큼 봤고 자식들이 자신을 데리고 사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땅을 밟고 살아온 우 씨에게 아파트는 새장처럼 갑갑했습니다. 이쯤 되니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아파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우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우리가 엄마 데리고 오지도 않았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엄마 더 나이 들면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 하잖아. 그게 싫으면 차라리 다시 오빠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 그 집에 있다가 결국 너희 집으로 온 거잖니. 아님 내 말대로 해. 집 팔고 그거 놔줘. 어차피 다시 올라오더라도 우리 집으로 오게 될 텐데 다른 선택이 없잖아. 그냥 내가 돌아가면 될 텐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 또 아프면? 그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갈게. 딸은 우 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지만 그런 딸이 답답한 것은 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란해서 잠도 안 오는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자니 모두 잠든 늦은 밤 식탁에 앉아 나누는 딸과 사위의 말소리가 들렸죠. 달라고 해봤어? 오빠한테? 해봤지. 다음 달에 주겠다는데? 줄 것 같지가 않아.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런데? 장모님만 우리한테 떠맡기고 손 뗀 거 아냐? 약속 안 지킬 거면 다시 모시고 가라 그래. 새언니가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래잖아. 누군 편에서 지내는 줄 아나? 그래도 장남이면 책임져야 할 게 있는 거잖아. 아니면 집 얘기는 장모님한테 여쭤봤고? 그랬지. 근데 집은 팔기 싫으시다고 차라리 다시 내려가신다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어때 차라리. 장모님도 집이 좋으시다면 굳이 우리가 무리해가면서 모시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자꾸 아프다고 옆집 아줌마한테도 엄마 안 챙기냐고 전화 오고. 그러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서울에 있는 요양원. 우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이러다가는 이곳에 있다가는 강제로 요양원에라도 입원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정하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우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파트에 갇혀서 자식들 눈치 보고 살다가 병에 걸려서 수발들게 하고 서로 괴롭게 만들며 인생을 끝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주말인 다음 날 오후에 딸과 사위가 외출했을 때 우씨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기 때문에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 시간표를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로 우선 가야 할 텐데 서울의 버스는 시골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복잡했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는데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알려주는 버스를 타고 버스기사에게 물어내린 뒤에 또다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우여곡절 끝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먼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도 헤매는 바람에 이미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너무 고돼서 이대로 쓰러지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참을 지났는데 표지판을 보아도 익숙한 지명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탄 지 2시간은 넘었으니 이제는 아는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는 시내로 들어가서 정류장 몇 군데에 섰는데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러다 종점처럼 보이는 곳에 섰는데 영 낯선 곳이었죠. 버스기사에게 물었더니 들리는 대답에 우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버스 잘못 타셨네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전화는 없었죠. 엉뚱한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집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나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길을 잃었다고 딸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을 하니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 미자야,
오 씨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미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한참 말이 없던 미자가 금방 데리러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걸린다는 말에 터미널 의자에 앉아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미자가 도착하자 오 씨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자세한 일은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 밤에 짐가방 싸들고 헤매고 있는 걸 보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짐작이 갔겠죠. 오 씨도 조용히 창밖만 쳐다보고 가고 있는데 미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 나도 딸이랑 싸우고 유산이고 뭐고 다 쓰고 죽자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언니는 집은 있으니까 그걸로 나라에서 연금 받으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뭐 집담보로 돈 좀 대출 받아서 살아도 되고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어. 꼭 자식한테 의탁하지 않아도 된단 소리야. 자식이 기쁘게 부양해주면 좋겠지만 요즘은 또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 그래도 나중에 요양원에 갈 돈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놀러도 다니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 집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삼시세끼 안 굶고 살 수 있잖아. 가만히 듣고 보니 애초에 서울에 갈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더 아프면 요양원에 가면 되고 그게 자식 눈치 보며 며느리 사위 눈치 보며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는 더 사람 사는 것 같을 테죠.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너무나 컸습니다. 인생을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나이 들고 필요 없어진 부모를 서로 부양하기 싫어 미루는 것을 보니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우 씨의 속을 읽었는지 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태 자식만 키우다가 세월 다 갔잖아. 이제는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 10년 정도는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언니도 언니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면 자식들한테 서운할 것도 없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도 마음이 쓰였는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우 씨를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옷이 자식들보다 나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집도 반가웠습니다. 이불 위에 고된 몸을 눕히니 그제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집에 왔어. 집, 무슨 집? 무슨 집이긴. 내 집이지. 혼자서 어떻게 갔어? 버스 타고 왔어. 엄마 너무 피곤하다. 이만 자야겠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잖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들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말 그대로야. 여기서 살 거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란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친 몸은 눈 감는 순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과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해? 정신이 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아들이 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해? 그건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렇게 우리 집에 버리듯이 엄마 놓고 가놓고는 여기는 왜 왔어? 버리긴 누가 버려?
너는 생활비 한 달 안 줬다고 어머니한테 이래?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던가? 모시기는 싫고 막상 돈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냐? 아니면 뭐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너 말 조심해라. 돈 안 주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고.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새언니 말처럼 오빠가 엄마 집에 들어와서 모시던가? 엄마 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보나마나 다 새언니한테 시키고 큰 소리 쳤겠지. 너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결국엔 돈 때문에 어머니 쫓아낸 거 아니야? 쫓아내긴 누가 쫓아냈다 그래? 엄마가 혼자 집에 가버린 걸 무슨 수로 막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오빠는 돈도 많이 벌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둘의 대화를 듣다 보니 우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 씨를 구태여 쫓아와서는 눈앞에서 싸우고 있는 남매가 괘씸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니까 모시라고 한 적도 없고 우 씨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상의해서 모시겠다고 서울로 끌고 가더니 결국 서로 미루다가 우 씨 혼자 집에 돌아오게 만든 자식들이었습니다. 너희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보는 거 너무 지겹다. 혹시 저랑 애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거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집 있으니까 이 집을 팔든 연금을 받든 이걸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정 누구에게든 의탁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든 하마. 그러자 딸이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딸 부부였기 때문이죠. 나는 이 집 팔 생각도 없고 집 팔아서 그 돈 주면서 나 좀 돌봐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없다. 그냥 마음 편히 나 살던 곳에서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지내다 가고 싶어. 그뿐이다. 너희 둘 다 나 데리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거잖냐. 부모 봉양하는 거 당연히 힘들지. 모르지 않는다. 너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늙은 부모 부양하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다는 말이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딸과 아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서 나가봐라. 지금은 너희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의무감에 나 찾아올 필요도 없어. 엄마. 그래. 내가 너희 엄만 건 알긴 아는구나. 어쨌든 잘 지내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고는 아들, 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둘은 당황했는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그 모습을 우 씨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마 우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자의 말대로 이제는 자식들에게 신경을 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오히려 답답했던 속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아들, 딸 얼굴 봤으니 됐습니다. 이제 그리울 것도 없었습니다.